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 다 같이 잘 봐봐요. 보시는 화면은 왼쪽에 보면 옛날에 비트코인 채굴하던 방식인데 보시면 여기가 노트북이고요. 컴퓨터인지 노트북인지 모르겠는데 있고 USB에 조그마한 칩 하나를 껴서 채굴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었고 이 채굴기가 비트메인 안트풀이죠. 지금 우지안이 대표로 있었던 여기서 만든 채굴기인데 지금 보면 오른쪽에 지열을 이용한 채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치가 그만큼 올랐고 실제로 이제는 이렇게 채굴을 해야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거의 21일 정도 횡보를 했는 것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쉽게 말하면 채굴 경쟁인데 해시레이트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격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들이 많고 그런 채굴기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해시레이트가 오른다는 거는 당장 비트가 오르진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비트코인의 인지도가 개혁되고 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주요 이벤트인데 뭐 3월 CPI가 이제 수요일 날 발표 12일 날 하죠. 그리고 연준 의사록이 있고 목요일 날 PPI가 있고 뭐 금요일 날 소비 심리 데이터 뭐 해가지고 이렇게 또르르 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일 날 나오는 CPI가 가장 중요할 거고 저희가 이미 거의 한 달 전, 한 달 반 전부터 4월에 발표할 CPI는 상당히 낮을 걸로 예상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달 6%가 나온 거에 비해서 이번에 예측치가 5.2%예요. 예측부터가 0.8%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CPI가 낮게 나온다는 거는 물가가 낮아지니까 쉽게 설명하면 물가가 낮아지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물가를 낮추기 위함인데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안 하던가 낮게 하던가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CPI 폭을 보시면 뭐 예측이 8에서 7.7 나오고 이게 작년 벌써 11월이고 12월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두 달이 있었고 그다음에 1월 같으면은 예측치와 비슷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2월, 3월에는 예측치보다 조금 높고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측치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지금처럼 0.8%나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죠? 지난 1년 동안 거의 없었는데 보면 이전이 8.2에서 8은 0.2% 낮아질 거라고 가정을 했고 이전이 7.8에서 7.3은 0.5가 낮아질 거라고 가정을 한 거고 여기 0.6, 0.3, 0.4 이번에 역대급으로 그때 낮아질 거란 예측을 해서 시장에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측하는 거는 여기에 5%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보시면 연준 파월이고요. 이 자료가 꽤나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이 거시적 분석을 심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하고 수집하느라 바빴다. 크립토 노에보라는 사람인데 보시면은 지금 수익률 곡선, 이 채권과 골드, 금과 은행 예금과 그리고 페드, 연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쪽은 뭐 장단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쉽게 오른쪽을 보면 설명할 수 있는데 현재 역전된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현재 차이가 마이너스 0.58이고 1개월 전에 마이너스 1.07이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다 제끼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몇 달 전에 항상 이러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번엔 좀 더 심하다. 왜 그러냐라고 해서 보시면 은행 예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이 줄어든 거 아시나요? 미국의 이제 SVB랑 FRB 같은 은행, 실버게이트 이렇게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서 되게 큰 고난을 미국이 좀 겪었었는데 지금 이 은행 파산에 대해서 더 큰 은행들까지 파산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연준에서도 이게 끝났다고 하는 연준 의사들도 있고 은행의 파산 여파가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 JP 모건의 대표 CEO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행을 이용할 때 지급 준비율이라는 거를 보고 은행을 이용하는데 사실 이제 지급 준비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지급 준비율과 이제 예금 보장해 주는 게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지급 준비율 우리나라가 7%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는 있는 돈보다 7%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럴 확률이 적어서 그렇지 어느 은행이든 모든 사람들 뭐 7%가 넘는 사람들만 해도 은행 가서 돈 주세요 했을 때 7% 넘는 사람들이 돈 주세요 우리나라 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은 다 망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은행 시스템 자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까보면 이만한 스캠이 없다. 인생 자체가 스캠인 거예요. 그냥 금융 자체는. 근데 확률적으로 7%가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와서 돈을 찾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안 망한 것뿐이에요. 언제든 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미국의 은행들이 실제로 망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빼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월간 은행 예금 손실을 기록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월 중에 은행에 돈을 맡긴 게 확 줄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대출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왜냐? 왜 대출 기준을 강화할까요? 대출을 자기들이 돈이 많이 유통이 되고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안 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돈을 융통시키는 건데, 사람들이 돈을 점점 많이 찾으러 오니까 은행에서도 무서운 거예요. 돈을 빌려주기가. 왜냐하면 7%가 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7%가 아니지만 지급 준비율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오면은 우리 은행 망할 거니까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신용 충동이 심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아마 다음 달에 계속 떨어질 거다. 근데 이렇다는 거는 결국 돈이 돌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더 빨리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신용 경색이라고 하는데, 대출은 신용이에요. 근데 신용 자체가 이제 빡세지고 그 절차가 그에 따라서 돈이 융통되지 않으면 경색이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은행 예금 감소로 인한 또 다른 중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보면은 미국의 화폐 공급량, 저희가 저번에 다뤘었는데 M2라고 하거든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지금 M2의 서플라이만 봐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거, 부동산도 그렇고 은행 파산 등등의 정말 많은 지표들을, 사실 이 지표가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되게 많은 거를 저는 사실 새벽 3, 4시까지 안 자고 이런 걸 많이 보다 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2008년도나 뭐 IMF, 우리나라 따지면 IMF나 이때보다도 약간 지표상으로는 훨씬 안 좋은 상황에 있구나라고 느껴지곤 있어요. 근데 이 지표가 실제 경제에 완전한 파급 효과를 미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약간 느껴지는, 그러니까 뇌로 느끼는 건 그렇고 아직 피부로는 못 느끼고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금은 2,000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건데, 금이 어제 뉴스, 제가 9시 뉴스를 부모님이랑 봤는데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금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뭐 금 모으기 운동 때도 안 내놓았던 금을 이제 내놓고 있다라는 어제 노부부의 그런 사례도 있었고, 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이 오르는 그 시기는 항상 같아요. 전 세계가 불안할 때예요. 이 경제적으로도 지금은 불안하고 지정학적으로도 보면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이랑 러시아랑 인도랑 차이나랑 사우스 아프리카랑 해서 맺은 그 협약에서도 이제 그 5개 국가들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고, 또 러우 전쟁을 통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한 현재 상황, 그리고 중국이 얼마 전에 어젠가요? 대만 해협을 둘러싸서 이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상태에서 군사 활동을 해가지고 언제든 대만을 침략할 것 같다는 불안한 전반적인 그런 군사적, 정치적 그런 상황들,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총 통틀어서 금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반대로 말하면 위험자산 쪽에는 좀 불리한 그런 시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게 은행 위기의 심화와 뭐 금리 상한선,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달러의 약세, 이런 것들이 지금 금을 구입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왜 하냐? 저희 코인 채널인데 왜 이런 얘기 하겠냐? 보면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설명 전에 좀 더 보자고요. 지금 미국 일자리 데이터 이후 25% 0.25의 미국 금리 인상이 측정이 좀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CPI 이후에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수요일에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에 CPI랑 FOMC 회의록이 있다. 중요한 날이다. 근데 느낌상 수요일 전에부터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 아마 수요일 날 CPI 뜨고 오를 거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이러한 지정학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슈에서 비트코인이 경기 침체에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보면은, 비트는 결국 처음에는 고위험 자산으로 간주가 돼서 금과 달리 처음에는 나스닥처럼, 이게 S&P나 뭐 나스닥처럼 빠질 수 있지만 결국은 침체 환경에서 금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번역체라서 조금 내용이 이상한데, 쉽게 말하면은
결국은 금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이고, 저 또한 이미 6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게 금을 따라가는 게 비트코인의 최종 모델이 돼야 된다. 돼야 된다예요. 이거는 될 거다가 아니라 그래야 매우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른 내용인데 앞으로 3개월 동안 달러가 어떻게 될지 보면은 차트상으로는 달러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달러가 떨어져야 자산군이 오릅니다. 주식이든 뭐 금도 그렇죠. 금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CPI 보도와 함께 학살이 시작된다라는 건데, 어떤 학살? 달러가 떨어지는 학살이 시작될 거다. 반대로 주식과 비트코인은 오를 거다라고 이제 제임스 최라는 사람이 올렸습니다. 보시면 이건 2020년도와 23년도 뭐 이렇게 보는 건데, 20년도 전에 19년도에 이 하락장에서 반등 장세가 한번 6월 달까지 있었고, 이게 4월부터 6월 27일까지의 반등이었고, 그다음에 코비드 크래시로 인해서 이제 3,000달러까지 떨어지고 다시 21년도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이 그래서 이 기준 할빙 비트의 반감기를 놓고 봤을 때 어디 위치에 있냐라고 보면 사실 여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2019년도 4, 5월 달이거든요. 따라서 지금도 여기를 뚫어주면은 금방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28,800인데 여기가 여기를 넘어주면 금방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현재 2023년에 3월과 4월 보시면 여기가 3월부터 4월까지의 이 삼각 수렴 중인데, 여기도 이제 5월부터 6월 달까지가 삼각 수렴을 22년도에 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22년도는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루나 사태 때부터 루나 사태가 일어나고 사실 이 가격을 보시면 위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건데 차트를 뒤집으면 이때랑 똑같은 상황이다. 차트상으로는. 따라서 지금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내용 끝났고 지금 차트를 보면은 어떤 차트냐라고 4시간으로 비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위에 상단 저항선이 있고, 아까 오전에 올랐었는데 새벽 중에 뚫는 척 하다가 다시 맞고 떨어지고, 하단 지지선도 지지를 이제 하고, 어제 이게 오르기 직전에는 하단 지지 쪽에 가까웠어 가지고 아 이거 장이 아래쪽으로 뚫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 다행히 이제 위에서 놀고 있는 걸 보니 아마 확률상 큰 이변이 없다면, 보통 이제 이런 삼각 수렴 중에서는 놀고 있는 방향 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나요. 근데 지금 상단 저항선 쪽에서 놀고 있으니 아마 오늘 오후쯤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는 위에 상단 저항을 넘게 되면 28,800도 넘고 29,000대에 아마 내일까지 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고요. 이제 하단으로 보면은 27,700대가 지지가 돼야 되고, 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주봉상에서의 이제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일봉상에서의 이동평균선 지지를 찾아야 되는데, 같이 찾아볼까요? 일봉으로 보자면은 아마 이제 27,900대에서 여기 27,000 아까 말한 800대 700대 이 하단 지지선, 그리고 그 다음이 이 EMA 21일선일 텐데 이게 27,500, 그리고 여기가 MA 7일선인 것 같은데 21선인가? 여기가 25,000 이제 400대인데 아마 25,400에서 700 사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주봉으로 보더라도 잠깐 차트 꺼드릴게요. 이게 MA 200일선인데 이게 25,700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아까 하단 지지가 뚫리면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쪽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거기에 대한 근거가 또 있는데, 보면 얼마 전에 이더리움이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이더가 더 다시 올라가나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역시 비트가 다시 독주를 좀 해주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비트의 횡보 구간 동안 도미넌스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결국은 저항을 맞았는데, 이번에 아마 위에 저항선을 뚫어내면서 도미넌스의 저항선도 뚫어서 조금 더 독주가 빨리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수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